내일의 심리학 13번째 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자리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자리 문제 또는 일거리의 문제는 우리 삶과 늘 붙어있는 화두죠.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세계 경제 자체가 저성장에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9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발생을 하면서 일자리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죠. 자, 일자리 없기와 일자리 잃기 사이에서 우리가 받는 심리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금 더 만족스럽게 일터에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죠. 자, 여러분은 고용이라고 하면 늘 구직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구인자의 관점을 놓치면 구직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자, 일하는 사람을 구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그냥 이대로 계속할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터를 떠나야만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 지금 정김영수, 로이스 킴이라는 분을 소개할 건데요. 자, 2019년 우리나라에 세기의 대결이 있었어요.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이죠. 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 인간의 대결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요.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대결을 이끌었던 구글의 임원이 바로 로이스 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르바이트생이 됐거든요. 근데 그녀가 얘기하네요. 구글, 날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거든요. 잠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 제목에 얼추 나이를 공개하고는 영회한 50살의 실리콘밸리로 간 15년차 구글러 정김경수입니다. 바로 직전에는 구글에서 16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때 정말 유퀴즈나 세바시에 나가서 강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최고 고점에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제가 회사에서 정리하고 통지를 받으니까 화가 난 게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어떻게 너가 감히 나를? 뭐 이런 화가 났었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건 알파고였던 것 같아요. 알파고 챌린지라고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라는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과 우리나라 그 바둑계의 가장 정치적 이세돌 구단하고의 이제 그 대결이었고, 저는 약간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모든 걸 다 관장을 했었어요.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난 일요일 저녁만 되면 회사 가고 싶어서 너무 가슴 설레 이러면 다들 얼음 땡. 그때는 회사 가기 너무 좋았어요. 회사 가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정리해고 충격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로이스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었죠. 제 카렌다가 일정표가 비어있는 게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와,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 내가 필요 없어? 그 자존감이 바닥치는 거를 내가 어떻게 견디지?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빨리 찾아서 가야 되겠다. 이런 대결을 언제 또 한번 가져보나, 이런 기회가 내 인생 언제 또 올까 싶어가지고 정말 해볼 생각을 다 해보자. 내 시간을 더 최대한 활용해보자라는 게 제 목표였고, 첫 번째 제 1순위가 미국에 있는 트레이더조에서 근무하기에 마트 알바생들인데, 그 트레이더조는 제가 매일 가는 소마트였어요. 나 평소에 제가 막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가 커피숍에 맨날 가잖아요. 커피숍 가도 저 바리스타는 어떻게 저런 걸 이렇게 금방 만들지? 이런 것도 계속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스타벅스 일했다고 하고 운전했다 그러면 이거 끝내고 그다음에 요거 하는 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이거 동시에 한 거잖아요, 한 기간에.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바쁘게 몰아붙여보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트레저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예고로 인한 불안감이나 조급함이나 그런 걸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몸뚱아리로 몸 하나로 살 수 있다는 거가 증명이 된 거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그 생활비를 갖고 그 버는 거 생각이 써고 남아서 적응까지 했으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식 아닌 걸로 살아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주는 자신감 되게 커요. 자신감. 몸뚱아리로 써서 육체 노동자로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로이스가 구글이라는 타이틀을 띄워도,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띄워도 로이스 하면 얘는 내가 좀 일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이게 있구나. 그러니까 날 것에 나를 맞는 거, 날 것에 나도 괜찮은 거, 멋진 거, 이런 게 자신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직업 이꼴 나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리해고라는 모습이 아니어도 인생에 정말 내가 예기치 않은 변화가 원하지 않을 때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새롭게 엔잡을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건 결국 구글, 날 도와줘서 고마워. 자, 로이스 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와, 일요일 저녁이면 회사가 가고 싶다고요? 정말 묻고 싶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일했는데 16년간 구글에서 정리해고 메일을 받았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늠이 잘 안 돼요. 자, 반백살 50이 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사실 저보다 17살 언니신데 지금 당장 저보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하라면 아마 손사래를 칠 것 같아요. 절대 못한다고. 그런데 그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하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우버 운전사 되기, 바리스타 되기, 도서관에 사서로 일해보기, 꽃집에서 일하기, 이렇게 목록을 쫙 작성을 해본 다음에 전부 시도했대요. 자, 우리는 내가 속한 조직과 일이 곧 나인 것처럼 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날 것에 나오도 충분히 괜찮아. 그런 자신감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오늘을 살자고요. 로이스 킴처럼.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고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직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다음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직인데요. 먼저 일자리 얻기부터 살펴볼게요. 일자리를 얻는 과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물론 직업이나 직무가 뭐냐, 또 조직이 어떤 특성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1차 관문은 서류 전형이죠. 일종의 신청서 기능이고요. 요즘은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지 나이, 신체 정보, 출신 지역, 심지어 학교명, 가족관계, 사진 같은 거 포함하지 않는 곳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 또는 직무 역량 종합 검사라는 걸 통해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NCS라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한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의 직업 기초 능력을 정했는데 이건 보통 공공기관에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면접인데요. 보통 1차, 2차로 구분해서 이루어져요. 1차에서는 앞서 실시한 검사 연장선상에서 역량을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직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갖춰야 할 공통 역량이나 또 직무마다 필요로 하는 전문 역량에 대한 면접이 진행이 되죠. 역량 기반 면접은 구직자의 실제 경험을 이렇게 청취하면서 역량의 발현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이해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 갈등의 조율, 정보 및 기술 활용 같은 여러 역량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꼬치꼬치 따져 묻는 거죠. 전문 역량은 현장에서 있을 법한 어떤 모의 과제를 주고 상황 분석을 해보라든지 해결 방안을 발표를 하라든지 또는 집단 토론을 시키기도 해요. 역량 발현을 직접 검증하는 자리랍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차는 임원 면접을 통해서 확정하는데요.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초점을 두죠. 각 과정마다 지원자의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뭔지가 보이나요? 우선은 기초 그리고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내가 이를 대하는 태도, 또 지원 직무에 대한 적성, 또 공통 역량을 갖췄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 직무에 대한 비전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무가 전형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만 자신만의 어떤 강점을 부각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각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살아남은 지원자들은 수준이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러분은 일자리를 얻게 된답니다. 고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활용해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활동이에요. 고용에는 이제 구직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인의 개념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구인자나 구직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죠. 고용을 더 큰 차원으로 보면 국가 관점에서는 이제 국민 총생산량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결국 양적인 확대를 하는 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기술을 향상하는 건 단기간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효자 업종인 조선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장기 불황이 허덕였어요. 그런데 삭전 전부터 회복되고 있는 데다 2024년 현재 호황기가 다시 도래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LNG 운반선 같은 고급 선박 기술, 또 여기에 친환경 선박 기술 같은 것들이 중국과의 어떤 수주 경쟁력에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처럼 업계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건 생산이 늘어야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일자리 문제를 단편적으로 이거 전공하면 어디 가나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겠지만 사실은 시장이나 산업, 또 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수출 실적, 환율에 대한 추이, 금리 조정, 국가의 전략 투자, 나랑 무관할 때 쉽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용은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거든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모두 학생이지만 사회에 나오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로 나를 설명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고용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또 커리어 자체를 바꿔서 전직을 한다거나 또 내 사업을 해본다, 자영업자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일세계를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은퇴로 일자리를 마감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고용은 새로운 형태로 전개가 될 텐데 그 이유는 제조업 전반이 감소하는 추세라 대규모 고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거기에 서비스 부문이 증가는 하는데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될수록 상시 고용 인력 수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택배나 배달업 이런 필수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실제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라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사실 생산 가능 인력에다가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만 15세 이상 노동에 적합한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는 실제 노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자도 있지만 실업자도 포함되죠. 반면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구직 단념자를 말하는데요. 분명히 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직 활동을 안 하려고 하죠. 이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실업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률이 발표치보다 늘 높다고 느끼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현재 1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있으면 취업자고요. 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도우면 취업자예요. 또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입니다. 실업자 중에는 신규 실업자와 전직 실업자가 포함되죠. 조금이라도 일하다가 쉰다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은 하지만 1년 동안 구직 경험이 전혀 없고 또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가 되면 이 비경제활동 인구라서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아요. 노동력은 이 경제활동 인구만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실업의 문제에 좀 집중을 하죠. 일을 하고 싶어요. 또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 이게 실업인데요. 다시 말해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해고자, 또 취업 대기자, 구직 단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를 뺀 모든 사람이 실은 실업자예요. 게다가 군인이나 전투경찰, 또는 교도소 수용자처럼 어떤 집단 거주 인구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하고요. 전업주부라든지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 있는 사람도 뺍니다. 다만 가사를 돌보면서 부수입을 얻는다거나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을 인지하는 데 사실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급여가 낮아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 한다거나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직업 탐색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예도 있으니까 이 복합적인 요소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럼 실업은 왜 발생하는지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노동 수요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기로 인해서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뭐 공공사업이라든지 경기부양책 같은 걸 사용해서 부가 노동의 효과를 가져오려고 애를 쓰죠. 우리나라는 경기적 실업은 아니지만 이제 고령화가 워낙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다 노인 인구의 빈곤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공공사업이 참 많아요. 아니 젊은 사람도 일이 없는데 왜 노인들한테 일을 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은 그게 여러분 돕는 거예요. 자,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해야 소비가 있죠. 그래야 경기가 좀 선순환된단 말이에요. 자, 집에 계시면서 건강을 잃어요. 뭐 국민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여기에 쏟아붓는 재정 부담이 점점 더 커지죠. 자, 젊은 세대는 노령층 증가에다가 이 저출산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중고를 낳고 있습니다. 실업에 있어 더 큰 문제는 비수요 부족 실업인데요.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실업이에요. 자,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은 내부 추천으로만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거기 아무리 가고 싶어도 달리 방법이 없죠. 이런 정보 격차가 일자리 매칭의 불일치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완전 고용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고용24라고 하는 고용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고 이걸 활성화한다거나 또는 한국직업방송처럼 공익 목적의 일자리 전문 채널도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 얻기는 구직자 여러분 어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꼭 필요해요. 두 번째 구조적 실업, 이걸 기술적 실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제적 흐름이 바뀌었어요. 값싼 시장, 값싼 상품들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요. 기술이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경제 구조나 산업 수요가 달라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자, 한국은행에서 인공지능 AI와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위험이 더 크대요. 자, 일반 의사와 한의사는 AI 노출 지수가 상위 1%고요. 전문 의사나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도 이제 상위권이에요. 자, CJ 대표 사업 가운데 바이오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미생물을 발효하는 기술로 이제 사료용 아미노산, 담배건 같은 걸 공급을 하는데 이가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자, 육류뿐 아니라 가금류, 어패류까지 생산량이 진짜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제가 CJ 다닐 때 마지막 국내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생산은 모조리 다 해외에서 해서 오히려 한국은 역수입합니다. 그게 더 싸니까요. 자, 그런데 이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랑 글로벌 마케팅 인력은 한국의 상주합니다. 구조적, 기술적 실업의 의미가 뭔지 좀 쭉 다가오시죠. 자, 마지막 계절적 실업은 수학 처리 인력이 더 필요한 것처럼 시기에 따라서 이 수요가 달라져서 생기는 건데요. 자, 실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이 일자리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생각이 좀 더 커져야겠죠. 노동시장도 좀 더 글로벌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 내가 생산기술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 더 기회가 있겠죠. 자, 연구개발 쪽이라면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이 높겠다 이런 것도 느껴질 거고 또 국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이랑 또 글로벌 마케팅은 완전히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자, 그러니 자신이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시장, 산업 그리고 기술의 흐름에 좀 더 관심을 더 키워보자고요. 일자리 얻기와 잃기 모두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요. 자, 일터 가운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살펴볼게요. 자, 월을 하는 사람이 비타민 모형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자, 비타민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하잖아요. 양이 많지 않더라도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 자, 일터에서도 이 불변효과 결정 요인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먼저 자금의 가용성은 수입을 말하는데요. 자,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신체적인 안전성, 안전하게 일하는 작업 환경이고요. 또 존중받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중요하죠. 자, 하지만 비타민이라는 게 건강을 위해서 꼭 먹긴 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거든요. 이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터 환경 요인 중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그걸 부가적 결정 요인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 통제의 기회라는 건데요. 자, 삶에 대한 통제권이라든지 일할 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예요.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책임이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변효과 결정 요인하고는 좀 성향이 다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과잉 자격이라고 하는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상실감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자, 반대로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진될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도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으면 좋죠. 자, 앞에서 말한 것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부가적 결정 요인도 있는데요. 외부 생산 목표가 주어지면 그걸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면 자극과 도전이 되겠죠. 또 역할과 책임에 따른 기대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된다면 그것도 좋은 거고요. 적절한 피드백 또는 공정한 평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걸 환경의 명확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만약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정체, 같이 머물러 있는 거죠. 또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직무를 설계한다거나 성과 관리 같은 거 하는 그런 조직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돼요. 이 비타민 모형은 우리에게 일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심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일터의 행복은 일의 의미가 필수 요소라는 것도 알게 해줘요. 자, 그런데 만약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 실직하게 되면 내가 뭔가 행위자로서 했던 거, 목표를 정하고 활동했던 거 이런 게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당연히 수입도 끊기니까 소비자로도 살기 어려워지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뭘 못하잖아요. 자, 이걸 행위 제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실직 상태에서는 고용 상태보다 개인의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자부심 이런 게 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실직이 오래되잖아요. 오래 지속이 되면 예상 수명도 감소한다고 그러죠. 자,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건데요. 자, 실직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상실감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도해봐야 하는데 이게 좌절된다.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자, 로이스 킴처럼 체계적으로 시간을 채우고 또 에너지를 멋지게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실직했지만 재정적인 안정을 지원한다거나 또 재취업을 지원하는 거, 탄탄한 취미나 운동 같은 건강 회복 활동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행역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새로운 상황을 회귀하면서 나 이제 실직자야. 자, 이렇게 체념적인 적응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자, 일은 일이고 나는 나죠. 내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리해고하면 무조건 사람을 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기적인 또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필요 인력의 수요가 달라져서 하는 게 정리해고예요. 최근에 기업의 인력 고령화가 또 화두죠. 자, 삼성이 40대 이상 직원 수가 20대를 앞지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몇 기업이 좀 파격적인 퇴직 위로금까지 내걸고 이제 인건비 절감과 경영 혁신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실직 후에 한 첫 3개월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역할 또 줄어든 수입에 맞춰서 생활하는데 적응하게 되죠. 자, 이건 실직과 정리해고 이제 단계 모형인데요. 고통의 주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이 이름에서도 좀 느끼게 하는데요.
상실감이나 분노, 우울,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이별의 고통을 거치면서 삶을 재건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사실 정리해보는 해고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살아남은 사람에게도 고통이거든요. 이걸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사기 저하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 저하 같은 그런 어려움도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좀 다소 무거웠죠. 이 고용과 실업은 1세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사실 누구나 겪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 예방접종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조금은 아팠지만 일터 안팎에서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생길 거예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고용은 부인 구직을 포함해 국민 총생산의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용은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노동력은 경제활동 인구로 취업자, 실업자를 포함해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일에 종사하거나 구직 활동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를 제외한 사람을 이릅니다. 실업의 유형에는 불경기로 인한 경기적 실업인 수요 부족 실업과 마찰적 실업, 구조적 기술적 실업, 계절적 실업인 비수요 부족 실업이 있습니다. 실업의 심리학적 영향 이론으로는 비타민 모형과 행위 제한 이론이 있습니다. 비타민 모형은 일터 속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제시한 것이고, 행위 제한 이론은 실직이 행위자로서의 목표 설정과 소비자로서의 행동에 있어 제약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정리해고에서 살아남더라도 사기 저하,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약화 등 생존자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면접한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직접 경험한 적도 있다고요? AI 채용이 확산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예도 있지만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라서 자기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도 있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채용에 활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주기 때문인데요. 도브 비노와 바셀린 로션으로 유명한 유니레버는 최종 면접 전까지는 회사 관계자는 볼 수가 없어요. 대신 AI가 채용을 진행해요. 자, 구직자는 굳이 입사 지원서를 직접 채우지 않아도 구인 구직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에 올려진 프로필을 끌고 와가지고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를 절반 이상 추려내죠. 자, 그런 다음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또 특정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촬영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최종 대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유니레버는 연간 3만 명을 채용하고요. 또 180만 건에 달하는 그 지원서를 처리하는데 이 AI 채용 시스템으로 무려 7만 시간을 아낀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회사는 채용할 만한 사람만 제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국내에서도 LG, 한화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140여 곳에서 이 AI를 활용해 채용에 쓰고 있어요. 노트북이나 모바일로 접속해서 AI 휴먼 면접관하고 인성, 역량, 그리고 직무 적성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응답하면서 이때 녹화된 영상을 통해 지원자의 답변 내용 또는 태도, 표정이나 말투 같은 이 비언어적인 행위까지도 분석해 점수를 매기죠. 누적된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사의 비전, 또 성향, 가치관까지도 아주 잘 맞는 인재를 찾아준다고 해요. 게다가 인공지능은 채용뿐만 아니라 이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부서에 배치를 한다거나 신규 직무나 프로젝트에 적합한 내부 인력을 구성하는 거에도 이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을 하는 거죠. 국민은행은 1000명이 넘는 직원의 부서 배치에 AI를 활용해서 직원 그리고 영업 전의 요구를 모두 좀 잘 반영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인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지만 결국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2023년 7월 5일 미국 뉴욕시에서 세계 최초로 이 AI를 시행하는 기업은 지원자에게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야 하고요. 또 지원자의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편향되지 않았다는 걸 이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라는 이 법안이 발효됐어요. 다만 합격자가 이제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기울어졌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 보고서 공개가 지연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AI 채용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기업 스스로 편향의 가능성을 통제하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미국 기업의 83%, 또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개 기업의 99%가 이 AI 채용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은요, 채용 AI 프로그램을 2014년에 개발해서 사용을 하려다가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로 2017년에 폐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 편향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죠. 아마존의 엔지니어는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대를 졸업했다거나 여성이라는 단어가 이 이력서에 등장을 하면 감점 처리를 한 거예요. 사실 기계가 편견이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을 닮아서 그런 거죠. 아마존은 이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이 성차별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앞으로도 이 AI가 다른 방식으로 차별하지 않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긴 어려웠기 때문에 폐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처럼 과학적인 채용 도구를 활용하는 건 아마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조직에 맞는 그런 인재를 찾기 위해서 맞춤형 방법론을 더 만들어 갈 거고 또 이런 절차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질문의 내용이나 수준, 또 문든 방식, 또 답변에 대한 평가 기준 같이 어떤 그런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노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건 결과의 해석과 적용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저 친구랑 함께 프로젝트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쟤는 말이야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어디라도 뽑지 않겠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회사나 또 직무에 잘 맞는 사람인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불완전 고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다음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맞습니다. 일이죠. 8만 시간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일터에서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를 설명할 때 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원정원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내가 속한 조직이나 부서, 직급이나 역할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긴 하지만 일은 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맞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권정원입니다. 중부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합니다. 라고요. 자, 일이 곧 내가 되는 순간 그게 지나치면요. 우리는 일 중독이나 일 기피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치라는 걸 어디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죠. 자, 더구나 일은 개인의 선택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서 일터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나에 대한 정체감이나 존재감,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일세계, 직업생활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자, 이러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어요. 또 일을 떠나서도 행복한 삶을 누려야겠죠. 자, 여러분이 아직 입직도 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오늘은 은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은 청년들이 파이어족이라고 중장년층보다 오히려 퇴사나 은퇴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해요. 이 파이어족은요,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tire Early라고 해서 그 앞자를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와 조기 은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만큼 돈 빨리 모은 다음에 일과 작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용과 실업에 관해서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은 채용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또 불안전 고용 또는 불안전 취업의 문제 그리고 일에서 해방되는 은퇴까지 살펴보면서 일이 중심이 아니라 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세계에 우뚝 서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채용만큼 시대와 산업의 요구를 즉각 반영하는 인사 분야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좀 능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직무에나 쓸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공채로 뽑았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직무마다 필요한 역량이 다르고 또 인력 수요가 다르니까 필요한 때마다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보다는 바로 일할 수 있는 경력자를 원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개로 뽑기도 하지만 내부 구성원의 추천을 통해서도 뽑아요. 결국 일 잘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또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더 잘 뽑을 거라고 믿는 거죠. 물론 절차의 공정성은 유지해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보면 대기업 공채는 줄어들고 수시 경력 채용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공채 비중이 4년 새에 39.9%에서 35.8%로 낮아졌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수시와 상시 채용의 비중은 64.2%나 됐거든요. 특히 비제조업, 또 서비스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심지어 신입이라고 해도요, 조직 경험이 있는 소위 말하는 중고 신입 이런 사람들이 채용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터에서 이런 경험이 없이 취업한다? 참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선발 방식도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면접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유효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적성 검사나 직무 능력 평가, 역량 면접, 상황 면접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역량을 검증해가지고 뽑으려고 하죠. 자, 사람을 잘 뽑는 게 인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면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채용하는 것도 활발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의사결정은 꼭 면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일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맞아요. 시간제 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산업, 또 직무랑 관련된 일을 해보면 더 좋겠죠. 또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경험도 일 경험으로 봐야 해요. 수상 경력이나 현장에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일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동아리나 학과, 전공학회 이런 데서 리더로 활동하는 것도 리더십, 갈등 조정, 팀워크 같은 역량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또 학교 취업 진로센터도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플러스 센터나 일자리 카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찾아보고요, 가보고 또 해보세요. 최신의 채용 트렌드가 뭐냐고 하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한 직무 능력과 경험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온스펙이라고 하는데 직무에 딱 맞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량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자, 소위 스펙이라는 건 다 숨기는 거예요. 공정하게 일에 맞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랑 전공 안 적어도 직무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했다거나 또 그 과목에 대한 학점만 따지거든요. 자, 반도체 인력을 뽑는데 전자공학과 나왔으니까 될 거다? 아니에요. 관련 과목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서류에 쓸 게 없습니다. 학점이 안 나올까 봐 어려워 이래서 안 들었던 과목이 직무 핵심 과목이면 어떻게 해요?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목표, 진로 설계가 중요하다고 대학 저학년 때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특히 기술 변화가 큰 공대 쪽이 더 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취업 포트폴리오를 요구한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대신에 지원하는 직무의 필요 역량이라는 게 이 직무 성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경험, 또 활동, 또 기업이나 직무를 분석해가지고 자신만의 전략을 담아내야 돼요. 자, 마지막은 이전 차시에서도 이야기했던 AI 채용이에요. 정말 사람을 만나서 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채용 담당이나 면접위원이 하던 역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제 AI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채용에 부는 바람을 살펴봐야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이직을 하든 전직을 하든 또는 역할의 범위를 더 확대한다거나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진출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자,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잘할 수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일터와 일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사례와 이야기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정리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을 못해요. 자, 우리 모두 원하는 일자리를 얻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야겠어요. 자,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이나 기술의 양이나 수준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교육 수준과 학업 기간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일터 속에서 하는 인간의 노동은 오히려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과 필요로 하는 요건 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걸 과잉 자격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보다 업무가 요구하는 게 작으면요, 지루해요. 단조로 와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점점 크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을 불완전 취업 또는 불완전 고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내가 가진 걸 충분히 써볼 기회도 적고 또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계기도 적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이제 기간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거죠. 자, 물론 다양한 고용 형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계를 누리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을 좀 충분하게 얻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완전 고용의 문제는 해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근데 이건 개인 차원에서 접근이 안 돼요.
그렇지만 개인 차원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거든요. 자, 실증 연구를 통해 밝힌 건데요.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많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그걸 펼쳐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맡은 일을 좀 조정한다거나 일하면서 만나서 맺게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좀 바꾼다거나 또는 일 자체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면서 좀 더 만족감을 늘리고 조직에 몰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과잉 자격은 객관적 자격이 아니라 주관식 인식을 말하는 거고요. 자, 직무 재창조는 영어로 job crafting이거든요. 크래프팅이라는 게 공예잖아요. 내가 빚어 만드는 건데, 자,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일이나 또는 일을 둘러싼 관계를 변화시켜서 나가는 행동을 말해요. 자, 직무 재창조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일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 내가 해야 되는 일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또는 합쳐가지고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일하는 절차나 방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효율을 높여서 업무를 확장하거나 또 전문성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죠. 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건데요. 일로 만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자주 또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을 할 건지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활동은 일하는 좀 자기 모습을 좀 멋져 보이게 만든다고 하죠. 자, 셋째는 내가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건데요. 자, 나사의 청소부가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자,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어요. 라고요. 자, 이렇게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며 일하는데 일의 종류와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의 가치가 달리 느껴지잖아요. 자, 이런 직무 재창조의 과정은 또 일터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답니다. 자, 이제 일에서 해방되는 은퇴 이야기를 합시다. 자, 누구나 언젠가는 일터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오죠. 대체로는 이제 장년기의 끝자락에 은퇴를 맞이하지만 사실 어느 시기일지 자발적 퇴사가 아니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작금의 시대고요. 또 향후 불확실성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미주나 유럽권에서는요, 은퇴를 굉장히 영예로운 신분이 되는 시기로 보거든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장에서 퇴직하도록 딱 정해져 있는 나이, 예를 들면 만 60세 이런 정년이라는 게 있지만 거긴 없어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해서 그때부터 빚으로 살죠.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 집 렌트비, 차 구입비 같은 것들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서 한 2, 30년에 걸쳐서 일하면서 갚아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누군가 은퇴를 한다? 이건 빚을 다 갚았고 연금으로도 여생을 살 수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좋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하지만 한국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저축으로만은 생계가 곤란하다, 정년까지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다라고 성인 10명 중에 무려 9명이나 말한다고 그래요. 자, 매일 일의 심리학의 부제가 8만 시간 코리아 만들기잖아요. 자, 그런데 응답자들이 내가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나이가요, 평균 72.5세예요. 자, 그러면 못해도 한 10만 시간 이상 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물론 주당 52시간씩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일과 함께 생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일하는 기간의 소득이라는 건 일하는 기간의 삶만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기간의 삶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애첼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은퇴 모형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8만 시간을 좀 미리 짐작해보죠. 자, 그는 개인마다 은퇴를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럼에도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은퇴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먼 단계부터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계획을 시작하는 근접 단계로 올라가죠. 자, 처음에는 은퇴 후 자유를 만끽하는 시기예요. 마치 허니문처럼요. 자, 근데 막상 은퇴하고 좀 적당히 즐기고 나면 덜컥 뭐하지? 이제 이런 불안과 방황이 시작되는데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다시 일해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이때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자, 직업이 있지는 않지만 일이 있는 삶이잖아요. 자, 코이카라고 한국국제협력단 들어봤을 텐데요. 자, 여기 해외 봉사단에 5, 60대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자, 제가 교수는 두 번째 커리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커리어는 뭘까? 정년까지 대학에 있을지 아니면 좀 일찍 은퇴하고 다른 일을 할까? 남편과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등등요. 자, 여러분들은 상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은퇴 후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채용은 직무 역량 중심의 수시 채용, 다양한 선발 방식, 비대면 채용, 경력 중심 내부 추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온 스펙을 선호하며 블라인드 채용, 취업 포트폴리오, AI 채용, 충실한 일 경험을 강조합니다. 불완전 고용은 충분한 일이 없을 때 자기 능력 이하의 일을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발달로 노동의 단순화가 증대되는 반면 요구하는 교육 수준은 향상되다 보니 과잉 자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무 재창조는 구성원 스스로 일이나 이를 둘러싼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신체적, 인지적 행동을 말하는데 그 방법에는 과업 재창조, 관계 재창조, 인지 재창조가 있습니다. 은퇴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일로부터의 해방, 명예로운 신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정체성 유지가 가능하고 직업은 없지만 일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